네, 2025년 10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뉴스가 나올 때 뉴스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방송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르자라고 한 것을 콕 집어서 또 개헌을 하기 위한 수작을 부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지방정부라고 부르게 하는 거는 개헌을 하겠다는 뜻이죠. 개헌하기 전에 이미 그걸 공론화시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정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열 몇 개의 지방정부 역시 주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북과 지방정권 대 지방정권의 통일, 고려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부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제가 아는 지식 총동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뉴스 방송을 봤는데 영 설명이 시원찮습니다. 10월 22일 오전 8시 10분경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라고 하는 곳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쏘았다라고 그랬습니다. 350km 비행했으며 떨어진 곳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보도를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함경북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바다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당국 합참이죠. 이 미사일은 동해산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인 화성포 11 다시 4.5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자세한 거는 분석 중이다 하면서 그 이상의 자세한 걸 절대로 언론에 공표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북한이 지금까지 대개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자기네는 이제 서해 바다가 짧고 하니까 서쪽 지역에 있는 땅에서 쏴가지고 동해에 떨어뜨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땅. 그럼 이 땅이 어디냐? 함경북도의 어디냐? 저는 여기가 어디라고 전 특정하는가 하면요. 함경북도 무수단리. 무수단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쐈던 데죠. 그 부근에 대포동이 있어서 대포동 미사일 쏘고 했던 곳. 네, 노동도 있고 대포동, 무수단 다 그 인근에 있습니다. 북한이 그때 그쪽에서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해서 그때 그 쏜 탄도 미사일을 노동, 대포동, 무수단 붙였는데 그 무수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함경북도에 있고 무수단리에서 약간 더 동해 쪽으로 나온 곳에 알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알섬은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 해병대가 점령을 해서 북한 그 함경북도 남도 지역을 상대로 작전을 했던 근거지입니다. 서해에서는 최후방 근거지가 백령도였고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평안북도하고 평안남도 사이에 있는 초도까지 올라가서 우리 그 켈로 부대가 장악을 하고 작전을 했었죠. 근데 6.25 전쟁 때 정전을 하면서 이 두 섬, 알섬하고 초도는 넘겨주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에 구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구월산 일대에 김종벽 씨가 이끄는, 김종벽 씨는 생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끄는 구월산 유격대가 그쪽에서 점령을 하고 이제 격전을 벌였었죠. 그 부대도 북한한테 그 지역을 넘겨주고 철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알섬을 북한은 미사일 표적섬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미사일을 바다로 뻥뻥 쏘는 거는 발사가 됐다는 건 확인이 되지만 정확하게 표적을 맞췄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특정 섬을 정해놓고 대개 돌섬이죠. 그런 섬으로 알섬을 표적섬으로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섬에는요. 그전에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청와대 모형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글로 쏘죠. 네. 그런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것도 우리 당국이 정보 때문에 정확하게 안 밝히는데 함경북도 땅으로 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알섬에, 즉 청와대와 국방부 모형이 있는 알섬으로 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쏜 이 미사일은 도대체 뭐냐? 아직 북한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는 화성포 10일 다 4.5로 본다라고 있습니다. 왜 보느냐? 요것은요, 작년 9월 18일 날 북한이 요 화성포 10일 다 다시 4.5를 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북한에서 이 미사일 개발해서 미사일 작전을 하는 곳이 인민군 미사일 총국인데, 걔네들은 정찰 총국, 총국 이런 게 있죠. 총국. 미사일 총국인데, 그때 북한의 우리 연합뉴스와 같은 조선중앙통신이 9월 19일 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전날인 9월 18일 2024년도입니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0일 다시 4.5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쏜 이 미사일 이 두 개는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일본 쪽에서도, 일본 쪽이 아닌 북한 쪽 EEZ 쪽에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어요. 그때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알섬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뭔지 모르지만 땅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알섬을 맞춘 게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제가 분석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미사일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군이 남겨주고 간 나이키 허큘리우스 미사일을 근거로, 나이키 허큘리우스 머릿결자로 쓰면 NH죠. 코리아를 붙이면 NHK가 됩니다. NHK2라고 하는 배꼽 미사일을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만드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이 기술을 안 줘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기술을 갖고 뭐 어쩌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준 미사일을 분석해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기술은 우리가 분석해서 만든 건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프랑스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전두환 정권 때 함부로 개발하지 않고 미국과 협의해서 개발한다는 조건을 걸면서 기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한 게 현무완이죠. 현무완을 개발해서, 그때는 이제 유사시 이북의 평양까지만 때리라 해서 180km 제한을 걸고 탄도 중량도 500kg으로 한정해서 작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만 우리가 실전 배치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이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소련이 갖고 있던 군사기술이 막 유출이 돼요. 소련이 15개 나라로 쪼개지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그 ICBM 기술까지도 갖게 됐죠. 그런 나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걸 팔았습니다. 그거를 한국이 도입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단거리 미사일인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거를 우리 기술을 도입해서 현무2를 만듭니다. 그때 사거리가 300km까지 가는 더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무2를 근거로 더 장거리 이제 미국하고 이제 더 미사일 협상에서 더 넓혀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현무3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현무3는 뭔가 하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포물선 거리가 떨어지는 거고,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옆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항미사일은 미국하고 미사일 양의 각서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무2 기술을 토대로 다시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서 현무4를 만듭니다. 현무4를 만드는 거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북한이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합니다. 야, 그때 이제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북한이 저 핵을 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사드도 배치하고 했는데, 그거 좌익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난리를 쳤었죠.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수출하고 있는 천군 개발에 열을 올리고, 뭐 미국의 팩3를 도입하고 막 난리를 쳤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건 막는 거고, 쟤네들이 쏘는 걸 원천적으로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현무 당시 2로는 완벽한 파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국리를 했던 게,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제안했던, 한정했던 미사일 양의 각서를 좀 풀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표도로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그때 B2 전략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가 쭉 싣고 가서 떨어뜨린 게 GBU 57일 겁니다.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소폭탄의 무게가 보통 한 10몇 톤이 되는데, 이것도 10몇 톤이 되죠. 그렇게 큰 폭탄입니다.
이거는 비행기에서 뚝 떨어뜨리는 거니까 엔진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가 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이 땅에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확 그때 중력이 대단하죠. 떨어지면은 그때 뭔가 충격이 있으면서 땅이 파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뇌관이 작동해서 안에 있던 폭약이 꽝 터지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하의 핵시설을 다 때려 부술 수 있고 뭐 지하에 있는 이란군 전략시설도 부술 수 있는 그게 벙커버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크다고 하는 GBU-57입니다. 원래 미국이 B2로 이란을 때렸죠. 우리는 GBU-57을 미국이 우리한테 아직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GBU-57도 있었지만은 GBU-28은 좀 더 작은 거예요. GBU-28 같은 게 있어야만 북한이 쏘는 핵시설이나 김정은이가 급하면 숨는 데가 철봉각이라고 하는 비밀 아제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문서고 같은 데죠. 문서고는 우리 지하에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군수뇌부가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유사시 지휘부인데 그런데 떼려면 지하 600m에 있으니까 벙커버스터가 필요하다. 근데 미국의 GBU-57은 살 수가 없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아이디어는 우리 현무 미사일을 이제 러시아 기술을 통해서 더 큰 걸 개발하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탄두를 한 4톤까지 올려서 그러면 이 탄도미사일 높이 올라갔다가 자유낙하하잖아요. 자유낙하할 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겠죠.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땅에 탁 꽂히면은 그때 약간의 폭발이 있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빵 터져갖고 지진으로 모든 시설을 파괴하자. 이게 해서 현무포라는 개념을 현무포는 현재 300km를 날아가면서 무게는 4톤짜리 탄두를 다는 걸로. 근데 탄두부의 앞에는 텅스텐으로 해가지고요. 같은 금속이라도 양은 같은 거 이런 건 가볍지만 쇠는 무겁죠. 근데 제일 무거운 금속이 텅스텐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져서 중력 가속도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현무포를 우리가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4.5톤짜리. 그 다음에 이제 현무포를 또 개량해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뭐 500kg짜리도 있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작전 KMPR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들은 우리의 천궁이나 미군의 사드나 뭐 이런 걸로 막아봅니다. 근데 그 쏘는 놈들이 또 땅에 숨잖아요. 북한 애들은요 이런 산이 있으면 산속을 터널을 뚫어요. 터널 안에서 비행기가 따다다다다다다 나와갖고 쫙 이륙합니다. 그 다음에 내릴 땐 저쪽 활주로 내려서 땅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런 활주로의 일부를 지하 산속에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런 산속에다가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넣어놨다가 꺼내갖고 빵 쏘고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속에 있는 터널을 잡으려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땅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미사일이 내가 맞추기에 입구를 못 맞추니까 아예 산을 뚫고 들어가서 박살을 낸다. 그래서 현무포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 현무포가 현재는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GBU-57보다가도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 그게 12톤 무게인데 현무포는 처음에는 2톤의 탄두였어요. 근데 그거보다가도 더 위력이 세다. 마 10 정도로 떨어지니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개량해서 4.4톤이 탄두 중량 4톤짜리도 만들고 그래 놓고 이제 실전 배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탄두 중량을 8톤인가까지 올린 현무5를 지금 실전 배치하려고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처음 개발했을 때 하나 재밌는 얘기가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게 현무4가 개발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시험 발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안보실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 발사를 했어요. 김육은 안보실 차장하고 남세규 ADD 소장 등 극소수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태안군 안행시험장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현무4. 이게 2020년입니다. 그런데 한 발은 표적을 맞췄지만 한 발은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현무포 개발을 성공했다고
밝혔고 그 동영상을 저는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소에 가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졌는데 우리 문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땅에다 실험했는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북 애들은 이거와 같은 성능의 미사일을 지금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현무2, 현무4를 개발했는데 지금 북한도 이스칸데르 기술을 토대로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 더 빠른 기계 기술을 흡수해서 우리 현무2 4톤짜리 중량 내지 4.5톤짜리 중량 탄두만 가진 이거를 개발해서 작년에 바다로 시험 발사했다가 이번에는 충분한 거리를 날아가도록 그래서 자기네 함경북도 중화군에서 쏴서 북한 내륙을 관통해서 알섬을 때리는 걸로 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한반도에 유사시가 벌어지면요. 북한의 벙커버스터를 우리가 먼저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결심하냐에 따라 먼저 쏠 수 있는데 우리는 결심 못하고 걔네들이 쏘는 걸 일단 막은 다음에 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쏘는 걸 KAMD로 막아보고 쏘는 건데 이북 애들이 먼저 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도 맞지만은 벙커버스터도 먼저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기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북한을 작살내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우리한테 안 쓸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런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미국이 당장 개입은 핵전쟁은 안 할 수도 있죠. 재래식으로 하는 사이에 북한이 다른 걸로 다 우리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작년에 이미 해서 시험 발사를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시험 발사인지 아니면 실전을 해놓고 한번 사격을 해본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일부러 북한 서쪽에서 쏴서 북한 영토를 관통해서 떨어지는. 만약에 가다가 잘못 떨어져서 북한 주민 죽이면은 그 사람들 모가지 날리는 거지. 목숨 걸고 쏘라고 해서 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북한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현무5를 지금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북한이 따라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앞선 게 없어요. 핵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실장 주도로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여기서 뭘 하나?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북한의 이런 미사일 만드는 그 시설을 우리 현무4나 현무5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검토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냐 이런 거 검토하면 맨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란이 이런 식으로 개발해 올 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걔네 요원들, 에이전트를 넘어서 핵 또는 미사일 개발하는 사람들을 계속 암살해 왔고 또 그러한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란 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사한 드론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을 사는 집들을 직접 타격해서 직접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란이 표르도 지역인가 지하 내륙 깊숙한 곳에 만들어 놓은 핵시설은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이 B2를 보내서 빵! 다 때려버리고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하고 직접 싸우지 않고 걔네 전략시설을 없애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 내에서 기존 정권이 힘을 잃고 혁명이 일어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계속 하면 박살나고 하면서 유리하게 끌면서 국제정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지금 북한은 유엔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근데 배짱 없는 보수 정권, 겁쟁이 좌파 정권이 나오면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점점 북한은 더 발전한 거고 이제는 손도 못 대는 거죠. 손도 못 댄다는 얘기를 좌파 정권이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기껏해서 우리가 현무 만들어봐야 북한이 한 4, 5년 차이로 다 따라오고 우리가 없는 핵미사일이 지금 있으니까 난감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은 에이펙을 앞두고 북한이 자기네 자랑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 프로그램 따라 착착착 하는 겁니다. 이제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보다 앞선 요소가 거의 없다. 잠수함과 군함 부분에서 좀 앞서고 전투기에서 앞선 거 외에는 미사일 부분에서는 거의 대등해진 거예요. 우리 핵이었기 때문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굉장히 위기라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합참하고 우리 안보실에서 뭐 하는 거 척하면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 사실은 넘어가는 거는 한미 동맹 때문입니다. 미국을 믿고 그냥 가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뭐 상호관세 문제를 가지고 뭐 미국은 순 날강도다. 지금 뭐 김민우 씨가 있기는 촛불행동 같은 데도 뭐 미국하고 뭐 당장 깨라 그러는데 지금 미국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유화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에요, 모순. 아마 이재명 정권은 이번에 에이펙에서 미국과 상호관세 문제를 팩트시트 형태로라도 합의를 하면서 동시에 안보의 상황은 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선에서 우리 안보를 올리는 것처럼 할 테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 핵연료 재처리 해도요. 재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용 핵연료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처리한 걸 다시 사용하는 건데 사용해서 만드는 핵연료는 경제성이 전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본도 했고 몇 나라가 했지만 시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이거 갖고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북한은 우리의 전략시설을 먼저 때릴 수 있는 벙커버스터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북의 벙커버스터를 먼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것이 큰 위협이란 것을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